이렇게 웃음도 잠시 지금 코로나 생각만 하면요. 지금 가슴이 벌써부터 이렇게 쿵쾅쿵쾅 뜁니다. 걱정됩니다. 오늘 코로나 현황 좀 먼저 알아볼게요. 방역 당국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확진자 수는 700명대 중반으로 1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호남, 경남권 등에서 확진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전국적 유행 상황입니다. 세상에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 이틀 연속 700명대인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요, 735명으로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수치는 지난 1월 7일 869명 이후에 105일 만에 최대치로 정말 불안감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지금 전국적으로 현황 좀 보세요. 서울, 경기, 수도권이 지금 상당하고요. 경남, 부산도 상당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곳을 꼽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 도청에서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다면서요, 양재민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 내용이 도내 무허가 도박장 방문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전북 김제의 한 40대 확진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산속 도박장에 갔던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건데요. 산속의 도박장요? 맞습니다. 이 김제와 군산에서 도박장 이용객 2명과 접촉한 접촉자 역시도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가 사실 초기 역학조사에서는 이 산속 도박장에 갔다는 사실을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당국이 이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산속에 간 거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감지가 됐고요. 네. 결국 이 확진자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을 만나서 승합차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을 해서 산속에 텐트 형태에서 이 포커를 하는 도박장을 방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도박장이 열릴 때마다 방문자가 한 20명 정도 됐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산속에 도박장 차린 거는 영화 같은 데도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것도 지금 산속 도박장, 영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런데 산속 도박장 혹시 코로나19 감염에 좀 취약한 그런 구조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보세요. 도박장은요, 숨어서 해야 돼요. 그거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불도 다 꺼놓죠. 창문도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럼 밀폐된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코로나가 확산되기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네. 또 도박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담배도 피우고 이러다 보면 마스크를 벗어요. 마스크를 벗고 도박을 하게 되면 거기서 뭐 화가 나면 말도 하게 되고 또 도박하다가 발언도 하고 이러다 보면 침이 튈 수밖에 없어요. 도박이라고 하는 공간이 밀폐된 공간에서 아주 밀접하게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단으로 있고요. 또 도박을 하게 되면 장시간 앉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를 안 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밀집, 밀폐, 밀접이라고 하는 산밀 다 그렇죠. 있네요. 거기 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박장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방문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본인이 처음에는 갔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추적이 늦어지면 아하.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사람 전파를 하게 되니까 빠른 시간 안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놓치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게요. 네. 산 속에서 이 텐트 같은 거를 대형으로 쳐놓고 도박을 실시하는 게 대체로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손님을 실어 나르는 것도 승합차를 이용해서 은밀히 그들을 차에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내부도 그렇고요. 네. 저것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도박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장소에 가가지고 그 마스크 다 벗고 그리고 손님끼리는 사실 서로 아무도 몰라요. 그래요? 일반 도박판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굉장히 취약한 장소고 위험한 장소. 그러겠네요. 네. 은밀성.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 행태를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되니까 은밀함도 보장된 사람만, 검증된 사람만 지금 그렇게 불러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밀접도 지금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최근에 강원도 주문진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김복준 의원님 예. 뭔가 이거 도박과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4월 달에는 그 오징어 체납
금지 기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민들이 오징어 배를 안 타고 좀 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마 모여가지고 335 고스톱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네. 마스크를 벗고 이제 그 고스톱을 치다 보니까 어민들이 집단 감염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쉬는 시기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뭐 이 다중이용 시설 이런 데가 많이 이제 사람들이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가 46명 이상 세상에! 속출해서 지금 어시장을 일시 폐쇄하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지경이 됐어요, 지금. 고스톱 때문에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어시장이 폐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강릉시가 발칵 뒤집혔을 것 같은데요. 강릉시장 얘기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 이제 오징어 채납기 금어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수의 어민분들이 지금 이제 금어 기간에 배를 타지 못하시고 소위 말해서 소규모 고스톱 모임을 한다든가 그래서 오늘 우리 강릉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고스톱 숨어서 하는 고스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차단 조치에 지금 들어갔고요. 특히 금어 기간에는 다수의 아시는 지인분들끼리 335 모임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주방도 2군데는 같이 집합금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세상에 지금 얼마나 심각하면 화투 금지령이라는 참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반드시 이번 확산세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남아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의 걱정을 더 키우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한 간호조무사 분이에요. 네. 이분이 지난 12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약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벼운 두통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두통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물이 이제 겹쳐 보이는 양한복시 현상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접종하고 19일이 지난 후에 이제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한 것 같습니다. 어허. 그때는 입원할 무렵에는 팔다리가 이제 마비되는 그런 증상까지 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이라고 하네요. 어허. 이게 이제 면역 반응과 관련된 질환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백신 맞기 전까지는 건강했던 분이 이제 갑자기 백신 이후에 이런 현상이 오니까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지금 저 간호조무사 분은요, 여성입니다.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요, 연령대는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져서 저 가족에게는요, 일단 이 치료비, 간병비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간호조무사의 남편에 따르면요,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마다 400만 원씩 든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청천벽력인데 당장 눈앞에 이런 돈까지 걱정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당국에서 이거는 개인의 일로 치부하기보다는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재민 변호사님? 그런데 사실 보건소에서는 이 치료가 끝난 다음에 그 치료비에 일괄 청구하라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료비를 일괄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심사 기간이 한 120일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간호조무사의 이제 남편의 이야기는 네. 이 접종을 해서 결국에는 이게 마비 증상이 왔고 이 질환을 갖게 됐다라는 그 인과관계가 사실 밝혀져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책임 없이 이제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말만 한다면서 아니 개인이 어떻게 이러한 어떻게 이 인과관계를 알고 이거를 입증할 것이며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소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의학 상식이 없는 일반인이 입증을 합니까? 이건 맞죠? 급발진 사고를 운전자한테 입증하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안진용 기자님? 이거에 대해서 조은희 접종 후 관리반장이요,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보건소에서 일정 서식을 써서 제출을 하면 두 번째는 질병관리청에서 심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인과성을 따진 후에 지급을 한다는 건데 일단 절차가 복잡하죠. 게다가 또 기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해당 사례는 23일 이 피해 조사반 회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곧바로 되는 게 아니라 백신과의 연관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오는 27일 열리는 전문위원회는요.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것만 하니까 이번 사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결국 이번 사례는요. 5월이 돼서야 회의에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회를 거쳐서 어떻게 할지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최진봉 교수님, 예. 물론 백신을 지금 투여하는 게 물론 강제로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만 그래도 국가가 여러분 백신을 들여왔습니다. 어렵게 우리가 들여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백신 접종하는 시대가 지금 시작됐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있습니다. 이러고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개인한테 지금 책임지라니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백신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신 안 맞아요. 근데요 백신은요 몇 명만 맞아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백신이 들어와도요 70% 이상이 맞지 않으면요 우리 모두가 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백신에 대한 보상을 다 하겠다고 했잖아요. 부작용이 나면. 네. 그런데 지금 대응하는 의원을 보면 물론 이분들 입장에서 원칙을 내세우는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백신 상황에서 그게 맞냐는 거예요. 다른 일반 백신 관련 독감 백신 관련하면 이렇게 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처음 맞아보는 백신이고요. 이 백신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됐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불안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을 지켜줘야 돼요. 그런 좀 선제적으로 접근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접근 자체가 사실은 백신 공급이나 백신의 접종률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좀 전향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시를 했어요. 이 문제를.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조치하고 처리하라고 지시하니까 그때서야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네.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네. 왜 미리 안 하고 이렇게 이분들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청원까지 올라오도록 놔뒀는지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 담당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방역당 물론 고생 많으신데 네. 조금 더 전향적으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최진봉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이 가족분은 남편분은 지금 아내분 병간호도 하기에도 급급하고 마음도 지금 정말로 억장이 무너져 가는데 앞서 뭐라고요? 보건소에 일정 서식을 제출하고 질병관리청에 심의를 거치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 거쳐 인과성 지금 장난합니까? 아내가 사지마비가 됐는데 그 인과관계 모르겠다고 괜히 책임지라고 인과관계 입증하라 그러고 그거 다 보험금 병원비 나중에 일괄 청구하라고 일단은 당신 돈으로 내세요. 나중에 그리고 다 청구하세요. 지금 국가가 이래야 됩니까? 국가 믿고 지금 백신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김유진 아나운서 이 남편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뭔가 글을 올렸다면서요. 맞습니다. 남편의 청원 글을 통해서 이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앞서서 최진봉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만에 직접 답변을 내놨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면서 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달라라고 지시를 하셨는데요. 이어서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겠지만 이와 별개로 치료비 등 정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치들은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늘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요. 대통령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것저것 국가 중대사 신경 쓰느라 얼마나 바쁩니까? 이것마저도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까? 대통령 한마디에 이제야 움직여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그다음에 지자체 관계자가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하여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조금 전 상황까지만 해도 원칙론 내세우던 저 당국이
대통령 한마디에 방법 찾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됩니까? 국민은 어디에 믿고 어디에 하소연합니까? 제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좀 해주길 바란다. 하루아침에 사지마비가 됐는데 인과관계 모르겠다고 그냥 놔둬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답답하고 분통 터집니다. 도심 한가운데요. 유령 트럭이 나타났다는데 아이고 화들짝 놀랐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지난주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왕복 6차로 도로 위에 지나치게 느리게 주행하는 수상한 트럭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에 인근을 순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이 트럭을 발견을 해서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멈춰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트럭이 수차례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 주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당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차선을 밟은 채로 천천히 달려오는 트럭 한 대 보이는데요. 주차돼 있는 차량을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스쳐서 지나갑니다. 운전 미숙인가 내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주행을 하는데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인데요. 3차로에서 출발한 이 차량은요. 조금씩 옆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새 1차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급기야 중앙분리대와 충돌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네, 트럭 바로 뒤에서 이걸 지켜보던 경찰은요. 멈추란 지시에도 반응이 없다 보니까 운전자가 건강 이상이 생겼나라고 걱정해서 트럭으로 들어가서 다 확인을 깜짝 하는데 놀란 거 네, 지금 그 안을 사람 보고서 없이. 깜짝 놀라는 모습인데요. 대체 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보면요, 보세요. 경찰분이 깜짝 놀라요. 양재민 변호사 진짜 설마 진짜 유령 본 거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CCTV에 고스란히 다 찍혀 있었는데요. 그 어허. 전 상황이 담긴 CCTV를 좀 함께 보시죠. 이 영상을 보시면 저 멀리 이제 트럭이 보이십니다. 갓길에 정차를 하더니 트럭 운전자가 그대로 차에서 내리는데요. 어허. 이 사무실에서 물건을 싣기 위해서 시동을 켜둔 채로 차에서 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내려서 사무실 쪽으로 쭉 걸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트럭이 저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도로 경사면을 따라서 저렇게 움직이게 된 건데요. 트럭이 천천히 저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기도 하고요. 제발 멈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운전자가 있나 보다 눈치를 채지 못하게 되고요. 트럭이 이렇게 계속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아까 그 상황까지 야. 쭉 직진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저 영상 보면요. 무슨 내리막길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차가 어떻게 움직여요? 저희도 봤지만 정말 그냥 평지 같잖아요. 네. 그런데 저기가 내리막길이 오르막처럼 보이는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바로 도깨비 도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주도 여행 가면은 도깨비 도로 경험하시죠? 네, 들어봤어요. 저 도로가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어허. 근데 이 트럭 운전사도 당연히 알 리가 없으니까 시동을 켜두고 기어를 중립해두고 그냥 내렸던 겁니다. 진짜 오르막처럼 보이긴 하네요. 진짜 여기서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 운전자 없이 스스로 이 2.5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차로에서 1차로까지 계속 주행을 했고요.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후에야 가까스로 멈춰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대박 사건인 게요. 하얀색 차량을 거의 스쳐 지나가듯이 스쳐갔어요. 콩 부딪힌 것도 아니고 스쳐 지나가듯이 누가 보면 야. 운전미숙자처럼 생각하잖아요.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무슨 자율주행인가요? 관련해서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다른 차처럼 정상적인 속도로 같이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차가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다른 차는 다 60km 이상 달리는데 그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사이렌을 울리고 쫓아가는 중에도 차가 천천히 가기는 이제 뭐 사람이 심장마비거나 뭐 의식불명이거나 뭐 이런 건 같다 싶어가지고 누가 봐도 거기에 평지지 뭐 내리막길이라고는 아무도 그 생각 안 합니다. 상상도 못 알리죠. 그 직원들도 전부 다 그 차 대고 하고 하는데. 아 진짜 아찔했는데 근데 일단 최재범 교수님 예. 혹시 주변에 다치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다행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왕복 6차선이에요. 상당히 넓은 거리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왜냐하면 차가 그냥 진행하고 있고 방향도 뭐 역방향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네. 그런 상황에서 차가 가니까 그냥 운전하고 가야겠거니 했는데 경찰의 촉은 달랐습니다. 아. 왜냐하면 다른 차와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일반적으로는 저 정도 6차선이면 속도가 조금 더 나야 되는데 저 차량은 보면 아주 느린 속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걸 네. 이상하게 여긴 경찰관들이 뒤에 가서 막 멈춰라고 방송을 했어요. 근데 안 멈추고 가다가
결국 이제 저 중간에 있는 중간 분리대 멈춰졌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제동장치 걸고 시동도 끄고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저 운전자는 원래 70대 고령의 운전자시고요. 아. 이분이 저게 도깨비 도로인 줄 모르시고 이걸 원래 그 차를 세우면 파킹 기어에 놔야 되거든요. 그게 N이라고 하는 중립에. 중립에 놓은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기 경사가 져서 저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우, 앞서 그 경찰분이요. 문 열었을 때, 하길래 진짜 좀 민영이 타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진짜 하마터 위험천만한 상황 벌어질 뻔했어요. 뭐 이제 경찰이 발견해가지고 주변이 어수선하니까 운전자분도 뒤늦게 나와 본모양이에요. 네. 보니까 자기 차죠. 아이고, 진짜.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가드레일 쪽에 아마 이 겹쳐가지고 네. 쓴 것 같은데 어허. 가드레일이 이제 탄력봉이에요. 그래서 쉬었다가 원위치 하면 되고 크게 아마 망가지진 않은 것 훼손되진 같고요. 않았어요? 다행히. 예. 어. 그래서 아마 이제 경찰에서는 훈방 조치를 하고 이제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제가 현직에 있을 때요, 이 도깨비 도로가 전국에 많대요. 아, 그래요? 전국에 있는 도깨비 도로는 반드시 표지판을 붙여가자는 그런 그 보고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기는 아마 그 도깨비 도로 표지판이 부착이 안 된 데인가 봐요. 아하. 예. 꼭 도깨비도로가 아니더라도요. 조금 전 사례처럼요. 평지에서 급하게 잠깐 용물을 복원을 요량으로 중립에 놓고 계신 분들이 상당하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원래대로 주차의 기어에 꼭 놓는 습관을 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랬을까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제밤 10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골목길에 SUV 한 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 뒤를 바로 오토바이 한 대가 쫓고 있는 모습 그러네요. 보이시죠? 골목이 워낙 좁다 보니까 정차하는 사람과 부딪힌 오토바이가 넘어지기도 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맨몸으로 그 운전자를 뒤쫓아가는 장면까지 지금 넘어지는 장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오토바이를 넘어졌는데 쫓아가고 있는 장면 보시죠. 네네네. 그때 또 다른 오토바이가 차량 앞을 또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다른 데서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여러 사람이 차량을 에워싸면서 이 사람을 붙잡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 상황 보면요. 상당히 아찔합니다. 안진영 기자님. 자, 알고 보니까 저 검은색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이미 차량 3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간 겁니다.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도망을 치면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더 들이받아서 총 5대를 충돌하고도 계속 달아나는 모습인 겁니다. 야, 세상에. 그러면 내 차 물어내라고 그 차주들이 추격전을 벌인 건가요, 양지민 변호사님?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근처에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그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배달 기사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그대로 목격하고 바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추격에 나선 거고요. 야. 차량 운전자가 일단 이 오토바이를 피해서 한 200m가량 정도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오토바이 기사님들 보니까 막 한 분이 이렇게 또 쫓아가는데 다른 쪽에서 또 한 분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워낙 배달하시다 보니까 그 지리를 잘 알고 어디로 갈지 빤하게 이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아무리 도주를 해봤자 딱 막아서고 포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도간에 든쥐 신세가 됐어요.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요. 그런데 앞서 보면요. 맨몸으로 막 쫓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차를 긁고 갔으면 앞에 멈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커브를 딱 틀고 골목길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차가 막 비틀비틀하고 옆에 차도 막 들어받고 하니까 이거 음주다 해갖고 빨리 신고 때리라 하고 막 우리 오토바이 타고 기사들 막 달라붙어갖고 쫓아가갖고 그렇게 막 붙잡고 했죠. 아니 그러면 김유진 아나운서 이거 음주다라는
배달 기사님의 촉은 들어맞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운전자 음주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뺑소니의 음주운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이 운전자 면허도 없는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무슨 범주 3종 세트예요, 맞습니다. 뭐예요? 네. 배달 기사님들이 붙잡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운전자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억울했는지 잡히고 난 이후에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뒤에서도 쫓아오고 앞에서도 또 딱 맞고 하니까 결국 이 차량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래도 혹시 또 도망을 칠까 싶어서 운전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에 경찰이 올 때까지 기사분들이 붙잡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운전자 기사님들을 공격하기도 했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주먹도 휘두르고 막 해치기도 했어요. 도주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압을 해서 잡은 겁니다. 지금 이 운전자 잘못한 게 셀 수가 없어요. 세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저 차량 알고 봤더니 자기 차량도 아니라면서요, 지금? 네, 저 차는 나중에 보니까 운전자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차 안에는 총 그 운전자 포함해서 3명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 운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재외동포라고 해요. 이 사람 뭐 한 달 동안 뭐 이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일을 했는데 네. 일 마치고 아마 동료들하고 술 마시고 그 동료의 차를 저 사람이 이제 운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발이 된 건데 네.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여기서 말씀 좀 꼭 드릴게요. 그럴까요? 아까 네네. 배달하시는 분들 앞에서 쫓아가고 앞에서 막고 해서 검거하신 거 다 좋은데요. 지금 저 사람이 도주할 때 앞에서 오토바이 그 운전 그 정면에서 막는 거 저거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하. 잘하시기는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도 저렇게 정면에서 달리는 차 앞에 그 나타나는 거는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 배달 기사님들의 협동심이 빛을 발한 상황이지만요.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배달 기사님의 생명, 건강에도 정말로 큰 영향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앞으로는 자제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잡히고 나서도 참 뻔뻔했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해가지고 저희 경찰관에 음주 측정을 요구하니까 음주 측정 거부로 해가지고 현행범 체포를 한 거죠. 무면허하고 도로교통법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일단 면허가 없는 상태랍니다. 뭐 범죄 3종 세트, 4종 세트를 넘어가요. 양재민 변호사님. 근데 피해를 당한 차량은 누가 그런 보상을 해주는, 당연히 저 사람이 보상을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운전자가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에 음주라든지 아니면 무면허 상태에서 본인이 사실상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초반에 보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구상권을 사용해서 다 받아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이 운전자의 몫인 것 같고요. 일단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의 일정한 주거지가 확인이 돼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한데요. 근데 네. 다만 아까 넘어지신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조금 이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아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추가적으로 해서 아마도 더 추가적인 혐의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땅에서 음주운전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뉴스파이터는 계속해서 이런 사건을 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서 1960년대 군대에 온 것 같습니다. 해병대 장교 출신인 최진봉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80년대 군 생활했는데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사진에 올라온 사진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일반 병사들이 휴가를 가잖아요. 네. 휴가를 갔다 들어오면 코로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음성인지 양성인지 검사 받고 음성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격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군내 내부반에서 다른 사람한테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래서 같은 시간에 휴가를 다녀온 병사들을 한 내부반에 모아서 거기서 코호트 격리를 하는데 문제는 코호트 격리하면서 이제 일반 식단에서 쓰는 그런 그 트레이를 쓰지 않고 일회용 식판을 쓰지 않고 일회용으로 돼 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이제 음식을 줘요. 근데 그 음식이 사진에 찍혔는데
1인 성인이 먹기에도 너무 부족한 모습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대체 좋을 것 어떤 같은데 사진이네. 일단 밥이 있고요. 지금 저 사진입니다. 밥이 있고 장아찌, 오이 장아찌가 있고요. 김치, 닭볶음이 있는데 저거 먹고 과연 이 한참 뛸 나이잖아요. 지금 20대인데. 네. 저 정도 저거 식단이 군대에서 요즘 군대에서 저렇게 나오나 하는 말이 생길 정도인데 네. 그 글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깜빵이랑 뭐가 다릅니까? 휴가 다녀온 게 죄인가요? 이걸 계속해서 먹으라고 하니 후임병들을 생각하면 진짜 안쓰럽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아하. 이게 51사단 예하 여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형태의 글이 계속 올라오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요. 가운데 일단 이렇게 보이는 건 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밥이고 위에 있는 반찬 3종 세트를 볼게요. 맨 왼쪽에 김치, 가운데 오이 장아찌 한 조각, 양파 조금 보이네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닭볶음탕인데 와 떡볶이가 진짜 제일 크게 보이네요. 닭살보다는요. 이렇게 지금 3종 세트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 이 장정들을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안준영 기자님. 이 게시물에는요, 사흘 만에 7,000개가 넘는 댓글이 붙었습니다. 대다수가 해당 부대를 성토하는 글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병사들의 인증 릴레이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대도 별반 다를 거 없다라고요. 두 번째는요, 이것보다 더 부실한 식단을 공개하면서 이 정도면 오히려 감사히 먹어야 된다. 우리는 더 부실하다라고 주장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사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젊음을 바치는 이 병사들에겐 정말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 보세요. 지금 다른 분들도 야 너는 그나마 호강이야. 내 밥 봐봐. 이거야. 누가 보면요 여러분. 에이 반찬 몇 개 일부러 빼고 찍었네. 그렇게 착각할 정도예요. 실제 나온 거 고스란히 손도 안 대고 찍었어요. 지금 저분들이요. 얼마나 억울한 억장이 무너지면요. 세상에 최진모 교수님. 네. 병사들 본인도 억장이 무너지겠지만요. 저 사랑하는 자식들을 아들, 딸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이 저 보시면 억장이 진짜 무너집니다. 당연히 무너지죠. 아이를 지금 군대 보낸 것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는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니 군대에 보낼 때는요 국가를 믿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 보내놓으면 국가에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열심히 훈련받고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하고 군대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부모님들이 안심을 하는 거잖아요. 군대 보내놓고도. 그런데 아이가 저런 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니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징집을 해서 다 갔는데 그 아이들이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어머니 입장에 잠이 오겠습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대체 군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군대가 옛날 군대도 아니고요. 네. 저런 식의 밥을 준다고 하는 건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80년대 후반에 들어가서 90년대까지 군대 생활을 했는데 네. 그때 일반 병사도 저렇게 밥을 안 먹었어요. 네. 왜 저렇게 군이 나오는지 저는 반드시 그건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격리된 병사들만 저렇게 먹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다른 부대에서 올라온 사진들 보면요. 일반 병사들도 저렇게 먹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지금 SNS에 12사단에 있는 병사도 한 명이 글을 올렸는데 네. 거기에도 보면 지금 이 사진입니다. 보세요. 다른 병 이거는 지금 일반 식판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격리된 상태가 아니고 그런데 저 정도의 식단을 주면서 밥을 먹으라고 하면 저거 먹고 뛸 수 있겠어요? 전쟁 나면 제대로 훈련 받고 또 제대로 전쟁하겠습니까? 이건 북한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밥을 주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정말 저는 깊이 반성하고 저 문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왜 저렇게밖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왜 그런데 저 정도밖에 식단이 안 나오는지 하는 부분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병사가 올린 글을 조목조목 읽어봤는데요. 김복준 의원님. 예. 식사할 병사들이 120명이 넘는데 빵을 60개만 줬다며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마 120명분을 만들려고 60개를 반으로 자른 것 같아요. 이제 뭐 햄버거 같은 거 만드는 그 빵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그 80년대 초반에 군대 생활했는데 저희 때는 솔직히 배고팠어요. 돌아서면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팠습니다.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그 군대가 좋아져 가지고 밥만큼은 잘 나온다, 간식도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누차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여태까지 그럼 저희가 헛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씁쓸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거는
글쎄 이게 전체가 이런 건지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이라면 그렇죠. 이거. 시청자분들이 특히 네. 군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보내신 부모님 볼 때는 이거 우리 자식들이 간 부대도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합리적 의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진용 기자님? 네, 육군 관계자는요. 이 제보된 사진은 지난 18일 날 식단으로 부대 자체 취사 메뉴로 다른 장병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해당 부대의 경우 부식 청구가 제대로 안 돼서 빚어진 일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식을 제대로 청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격리 인원 급식과 관련해 보다 더 네. 세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이 얘기가 더 재밌어요, 안진용 기자님. 저건 비단 휴가 갔다 와서 격리된 병사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 병사한테 다 이렇게 줍니다. 지금 인정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100% 이게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 건데 정말 제대로 핵심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부대 자체 취사 메뉴다.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내려준 메뉴는 아니다라고 해서 약간은 책임 회피성 멘트라는 느낌이 들고요. 다른 장병들도 다 똑같이 먹은 거다. 격리 병사들만 이렇게 부실하게 먹은 게 아니라 모두 부실하게 먹었다는 얘기를 인정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고 중요한 건요. 기가 차.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건요. 사실 여부를 인정하고 말고가 아니라 차후에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건지 하루빨리 속히 내놓는 그게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누리꾼들도 이거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나 안 다녀오신 분이나 이거 다 접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발언들이에요? 김유진 아나운서. 모두 분노를 표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많은 국방비 다 어디로 갔냐. 아낄 게 따로 있지 군인들 밥값을 아끼냐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요. 또 어쨌든 안 그런 곳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진으로 본 곳들은 아니 나라 지키는 군인들 밥이 어떻게 범죄 저지른 수감자들 밥보다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 국방 예산 다 어디로 갑니까? 양지민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이게 올해 장병 1인당 1일 기본 급식비가 8,790원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지난해에 대비해서 3.5% 상승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사실 3,000원이 한 끼에 채 안 되는 이제 금액입니다. 근데 뭐 그게 적다 많다를 떠나서 사실 아까 보신 그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끼 3,000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비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뭐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뭐 이것도 사실 문제일 수가 있겠지만 책정된 금액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더 문제가 크다라고 보입니다. 한 끼 식사 비용 예산이 3,000원이 채 안 된다는 것도 놀랍지만요. 부모님들 가슴 억장 무너지겠지만요. 그런데 저거는 정성의 차이예요. 시장에 가면요. 3,000원 식사도 저보다 더 진수성찬 나온 데도 있어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낄 게 따로 있지. 네. 나라를 지킬 병사들 밥값을 아껴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제는 바야흐로 선진국이잖아요. 나라고 지키는 우리 젊은이들 군인들한테 먹일 건 제대로 먹이면서 그 나라 지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에 들어가는 세금 아까워할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방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데 들어가는 세금은 얼마든지 올려도 말할 맞아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네. 심지어는요 저는 이거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죄짓고 교도소 들어간 사람들도 원칙이 있답니다. 월, 우, 수, 돈, 금계. 그게 뭐예요? 월요일 날은 소 먹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야. 돈, 돼지고기 먹고 금요일 날은 개. 닭 먹고 이런 원칙이 지켜진대요. 월우수돈 금계가. 심지어는 그 죄짓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는데 우리 저 젊은이들 군인들한테 이렇게 대우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걱정되는 건요. 혹시라도 이런 SNS에 식판을 부실 상태를 고발한 병사들 불이익 주는 행동하지 마세요.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겁니다. 엉뚱한 대로 불똥 튀지 않게 정말 행동 잘하세요. 지켜볼 겁니다. 분위기 바꿔봅니다. 와, 완전 이런 모습이 있었는지 깜놀하실 거예요. 평소 이미지와 달리 감성 발라더로 변신하신 분들이 있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을 피우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일단 선곡이 하나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대성당들의 그 노래 들으실 때는 사실 되게 잘 부르셨거든요. 사실 3초라도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괜찮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유명하신 분들의 노래 실력을 보여드린 다음에 하는 말치고 웬만하면 다 잘하시네요 그랬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정말 이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개그맨 박준영 씨가요. MBN 보이스킹에 출연을 해서 윤신혜 씨의 열애를 열창을 했지만 아쉽게 1라운드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앞서서 심사위원 바다 씨의 얘기 들으셨지만 선곡이 본인과 너무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평이 많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아까 다른 곡을 무반주로 불렀을 때 너무 또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잘했습니까? 확실합니까? 잘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곡을 차라리 불렀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 보이스킥 나와서 이제 도전했지만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만 안진용 기자님, 박준영 씨가 원래 혹시 노래에 대한 꿈이 있었나요? 네, 취미로 작사 작곡을 해왔는데 벌써 43곡이나 썼다고 하고요. 본인 외에도 동료 개그맨이 정종철, 이명필 등 15명이 모인 가일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를 노래를 직접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윤영빈, 박상민, 박완규가 만든 노래를 작사 작곡했는데 여기서 박상민, 박완규는요 가창력이 굉장히 빼어난 가수들이거든요. 박상민 씨가 처음에는 기대감이 제로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곡을 써오면서 단계를 맞춰가고 있고 이제는 프로 세계에 입문하려는 느낌이 든다고 오히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야, 박상민 씨가 저 정도 칭찬할 정도면 실력이 있다는 건데요. 박준영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어떤 정도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조리 같이 행복하니 미조리 같이 집착하고 넘착하고 참착하고 착착하고 내가 너희 곁에 있는데 내가 너희 뒤에 있는데 그대는 알 수 없나요? 대박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술술 풀려요. 결혼, 임신, 건강, 합격, 승진, 이사, 매매, 장사, 시험, 대출 절대 걱정하지 마. 하지 마. 일단 노래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일단 독특합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예. 혹시 저런 열정 젊었을 때는 어떻게 불태웠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사실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병으로 살림살이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했다고 해요. 오전에 학교 다니고요. 학교는 가야 되니까. 그리고 오후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노점상 예전에 이제 리어커라고 하는 곳에서 테이프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장사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주유소 가서 또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이어갔고요. 근데 집에 계신 어머님한테 걱정을 안 끼쳐드리려고 일부러 들어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냥 재밌게 놀다 온 것처럼 하고 들어갔대요. 그만큼 박준영 씨가 어려서부터 어려움에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방법들을 키우면서 사실은 생활력이 좀 강하고 그래서 사실 아내 되는 이제 김지혜 씨하고도 늘 투닥투닥 하는 게 아끼는 부분이에요. 뭘 버리질 못해요, 박준영 씨가 가져오면. 그걸 보면 아마 어렸을 때 어려운 생활이 몸에 익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젊은 시절 고생을 딛고요. 한때는 개그맨, 정상 개그맨까지 올랐잖아요. 그런데 사실 양지민 변호사님, 박준영 씨와 이 김지혜 씨가 사는 집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박준영 씨가 지금 강남의 9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네. 박준영 씨가 이제 내가 취미 생활에 몰두할 수 있는 개인 방도 가지고 있다라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드러내기도 보네요.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집에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평생 본인 방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5 식구가 방 2개에 다 옹기종기 모여서 살다 보니까 내 방이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성공한 이후에 내 취미생활 방까지 마련했다라면서 뿌듯함을 드러냈습니다.
야, 뭐 이제는 젊었을 때 고생했지만 이제는 뭐 이룰 거 다 이뤘다고 봐도 되나요? 안진용 기자님 어떻습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 하나 빠졌는데 저 90평 아파트가 자가입니다. 그래서 3040의 워너비 부부라고 야, 꼽히고 있는데 부럽네요, 2005년에 진짜. 김지혜 씨가 결혼을 해서 두 딸을 슬하에 낳고서는 알콩달콩 잘 살고 있으니까 충분히 만족할 만한데 박준영 씨 사람의 욕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분이 올해 49인데 늦둥이 셋째를 갖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내와 함께 비뇨기과 갔는데 이대로라면 박준영 씨는 100명도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아내인 이 김지혜 씨 역시 산부인과 검사 결과 난소가 38이라는 긍정적 진단을 받았으니까요. 진짜 늦둥이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은 뭐 결혼 전에도 유명한 개그맨, 개그우먼이었지만 참 결혼 후에도 훈훈함을 많이 전해주는 것 같아서 참 귀감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분도 정말로 코미디언으로 유명했던 분인데 야, 꼭꼭 숨겨둔 자신의 재능을 찾았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리 보릿고 객기 어머님 술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불필이 깎아불던 슬픈 곡전이 어머님의 통곡이었어. 네가 뭐래도 내 마음은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데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은 가슴 끓는 청춘이야. 가슴 속에 꿈을 잊지마 중년의 청춘아. 이번에는 김유진 아나운서가 좀 답을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봉원 씨 노래 실력은 어떻습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봉원 씨가 알고 보니까 1집 앨범을 낸 트롯 가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앞서서 두 번째 들으신 곡 중년의 청춘아란 곡이었는데요. 네. 이 곡을 김범용 씨가 작곡을 하고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이봉원 씨가 작사를 하신 곡이라고 해요. 근데 여전히 후속곡에 대해서 좀 욕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벚꽃 엔딩 이렇게 이 세대 불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죠. 장범준 씨가 작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방찬포부인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 가수를 향한 날갯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근데 이봉원 씨가 이거 말고도 뭐 잘하는 게 있다면서요 또? 예,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요리입니다, 요리. 아하. 예, 이봉원 씨가 중식, 한식 자격증까지 땄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2018년도에 짬뽕집을 개업해가지고 어허. 거기에서 본인이 요리도 하고 어허. 메뉴도 개발하고 아주 도맡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네. 본인 얘기로는 1년이 고비랍니다, 원래. 아. 1년이 고비인데 힘든 시기 넘겨서 야. 이제 뭐 짬뽕집에는 손님들이 줄 서서 야.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네. 돈 좀 벌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제가 박미선 씨하고 방송하면서 사석에서 굉장히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이봉원 씨. 네. 근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든든하게 자리 잡았네요. 그 음식점 자리 잡기까지는 정말 이분의 공을 빼놓을 수 없죠.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에 있는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짬뽕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컬럼문인데 먹었던 모르겠는데 뒷맛이 칼칼하게 사람들은 인사하라고 사람들은 반대쪽 손으로 해야지 반대 그렇지. 사실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하시겠지만 안진용 기자님 지금의 이봉원 씨를 만든 건 뭐 거의 박미선 씨 공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내 덕 보고 사는 남편 1순위를 이봉원 씨가 항상 꼽히곤 하는데요. 네. 사실 사업 실패 때문에 한 달에 월 500만 원의 이자를 낸 적도 있었대요. 당시 세상에. 대출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박미선 씨가 VIP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박미선 씨가 갖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미선 씨가 남편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10년 만에 빚을 다 청산을 했는데 그 후에 짬뽕집을 개업할 때도 박미선 씨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난 후에도 잘해보라고 오히려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홍보까지 해줬다고 해요. 네. 그런데 무조건 한쪽에서 도움을 준 건 아닌 게 박미선 씨 토크쇼 나갈 때마다 이봉원 씨 에피소드로 빵빵 터뜨렸거든요. 부창부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두 사람이 서로의 이상형을 고를 때도 김태희 전지현을 제치고 박미선을 고르고 또 최수종이와도 남편과 안 바꾼다고 또 박미선 씨 얘기하거든요. 그야말로 두 부부의 부창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두 분을 보면 부부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부부다 하는 말이 저분들 보면 저절로 떠오른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